마음이 현실을 만든다. 살면서 한 번쯤 들어보았을 법한 말이다. 이와 비슷한 격언들은 아주 다양하다. 말이 시가 된다. 생각이 현실이 된다 등의 생활 속담에서부터 불교에서 말하는 일체유심조, 현실의 해석은 받아들이는 마음에 달려있다는 교훈으로 유명한 원효 대사의 해골물 일화에 이르기까지 마음과 현실이 밀접한 관계라는 것을 알려주는 격언과 가르침은 수없이 많다. 이러한 말들의 세부적인 뜻은 조금씩 다르지만 간단하게 한 줄로 정리하자면 마음이 현실을 만든다가 그 핵심이 될 것이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마음을 형성하는 관념들이 현실을 만든다. 우리의 삶을 한 편의 영화 혹은 컴퓨터 게임으로 생각하면 이를 이해하기가 쉽다. 먼저 당신의 삶을 한 편의 영화라고 생각해보자.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나리오가 필요하다. 그 시나리오에는 완성되어 상영되는 영화에서 펼쳐지는 모든 장면들이 이미 다 들어있다. 우리 삶이 영화라고 했을 때 탄생에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매 순간의 모든 장면들은 영화 필름 속에 존재하는 정보들이 영상의 형태로 배경의식이라는 스크린에 투영되는 것이다. 즉 우리는 몸의 감각기관이라는 어플과 뇌에 깔려있는 현실 해석 소프트웨어를 통해 매 순간 인생이라는 장면들을 다운로드하고 있으며 이 정보들을 재구성하고 있다. 우리의 삶을 컴퓨터 게임에 비유해도 마찬가지다. 이 비유는 매 순간 일어나는 다양한 선택의 가능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당신이 컴퓨터 게임을 실행시키는 순간 모니터에는 하나의 세상이 펼쳐진다. 유저는 한 명의 플레이어를 고를 수 있고 전체 게임의 스토리를 따라 그때그때 다양한 선택이 가능해진다. 유저가 선택하면 그 선택으로부터 각기 다른 스테이지와 스토리가 펼쳐진다. 게임 안에서 구현 가능한 모든 가능성과 선택지는 게임 안에 이미 정보의 형태로 다 들어있다. 영화에서는 시나리오 안에 없는 내용을 볼 수 없고 게임에서는 프로그램된 정보만을 체험할 수 있다. 이처럼 영화를 구성하는 시나리오 요소와 게임을 구성하는 프로그램 정보 요소가 바로 개개인의 삶을 만들어내는 현실 출력 회로, 다른 말로 관념망이다. 이를 카르마라고 부르기도 한다. 많은 사람들이 현실을 바꾸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있다. 현실을 바꾸는 것은 정말로 가능한 일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능하다. 그러나 그것이 불가능하거나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포지션을 잘못 잡았기 때문이다. 현실을 변화시키려면 포지셔닝이 가장 중요하다. 자신을 삶이라는 영화 속 등장인물로 포지셔닝한 상태에서는 현실을 바꿀 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영화 속 등장인물은 영화의 주인공이기는 하지만 영화 장면을 바꿀 수 있는 권한은 가지고 있지 않다. 그저 짜여진 스토리에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된다. 감독과 제작자의 입장이 되어 당신의 현실을 구성하는 관념을 분석하고 새로 짜는 것이다. 이것이 관념 분석이다. 그러나 이 과정은 오직 나의 삶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들에 대한 전적인 사랑과 이해를 가지고 이루어져야 한다. 당장의 소망을 위해 지금의 나를 이루는 데 참여한 것들을 부정하거나 외면해서는 안 된다. 나의 현실을 만든 관념들의 입장을 가슴으로 실감하고 이해해주는 마음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관념 분석은 머리가 아닌 가슴의 작업이 되어야 한다. 당신의 감독과 제작자의 입장이 되어야 할 이유가 또 있다. 이들은 나의 삶이라는 영화에 출연하는 모든 출연진의 입장을 알고 있다. 여기서의 출연진이란 내 안의 수많은 소인격들, 즉 인격화된 관념인 내면 아이들이다. 이 내면 아이의 입장이 되어 그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이들이 바로 감독과 제작자다. 내면 아이 소통과 관련해서는 수많은 가르침이 있지만 실제로 행해보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유가 뭘까? 내면 아이들을 이해하려면 철저하게 그들의 입장이 되어야 한다. 먼저 고집불통의 나는 뭐뭐하다는 이미지, 즉 아상을 놓아버려야 그들을 이해할 수 있다는 말이다. 하지만 영화 속 등장인물로 사는 사람은 개개인의 아상을 놓을 수 없다. 그러니 내면 아이와 소통할 때도 개인적 성향을 그대로 유지한 채 소통하게 되고 이 아상 때문에 소통이 아니라 마찰이 일어나게 된다. 이런 식으로 아상을 버리지 못하면 내적 소통 작업은 진정한 힘을 발휘할 수 없게 된다. 만약 내면과의 소통에 자주 실패했다면 내가 철저히 상대방의 입장이 되지 않은 것, 즉 소통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이 이유임을 알아야 한다. A씨는 50대 중반의 부동산 중개인이다. 그는 누구보다 열심히 산다고 자부하고 있었지만 중개업에 종사한 20여 년 동안 한 번도 풍족한 부를 누려본 적이 없다. 열심히 일하는 데 비해 실적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던 것이다. 부동산 중개업을 하지만 막상 자신은 한 번도 자가주택을 가져본 적이 없었고 월세를 전전하며 살고 있었다.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아내와 자식들에게 경제적 능력 때문에 무시를 당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렇게 고충을 털어놓는 그는 나와 만나 관련 분석을 진행하는 내내 반복되는 궁핍한 경제 사정에 답답해하며 불만을 늘어놓았다. 당신은 항상 경제적으로 궁핍했습니다. 맞나요? 맞습니다. 단 한 번도 풍족해 본 적이 없습니다. 물질적 풍족함이란 상대적인 것이라는 사실도 감안해도 마찬가지인가요? 예를 들어 월급이 300만 원이라고 칩시다. 자식이 셋이나 있는 사람에게는 300만 원의 수입이 적은 것일 수 있지만 혼자 사는 사람에게는 넉넉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취미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는 300만 원이 모자랄 수 있지만 아무런 취미 없이 그저 회사와 집을 왕복하는 사람에게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물질적 풍요는 달마다 300만 원을 번다는 현실 자체보다는 그것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의 상태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항상 결핍을 경험했냐는 뜻입니다. 네, 모든 부분을 감안해도 저는 항상 궁핍했던 것 같습니다. 가난이 항상 반복되고 있는 거군요. 맞아요.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바라보는 당신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답답합니다. 처자식에게도 돈 못 버는 아버지라고 무시당하는 듯해서 죽을 듯 괴롭습니다. 좋습니다. 당신이 왜 돈과 인연이 없는지 알겠군요. 제가 그 이유를 말해드리면 크게 충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들을 준비가 되셨나요? 네, 어떤 얘기가 나올지 무섭지만 준비되었습니다. 당신이 가난한 이유는 당신이 가난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를 밀어내고 있는 것이지요. A씨의 경우를 살펴보면 한 가지 특징이 있다. 바로 반복이다. 첫 번째로 반복되고 있는 것은 경제적 궁핍이다. A씨의 가난은 한두 번 반복되고 그친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고 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반복되고 있는 것은 답답함과 불만이다. 결국 궁핍한 현실과 이에 대한 불만이 반복되고 있다. 이 부분에 주목해야 한다. 대부분이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사실이지만 무언가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 그것이 나 자신의 모습으로 선택되었다는 뜻입니다. 믿을 수가 없네요. 제가 가난을 선택했다고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가난을 선택한 것은 당신이 익숙하게 생각하는 당신이 아닙니다. 당신에게 익숙한 나라는 느낌은 의식의 가장 표면에 나타난 자아일 뿐이죠. 가난에 대한 선택은 그보다 훨씬 깊은 마음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왜 저한테 해로운 것을 선택했겠습니까? 혹시 잘못 보신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반복되는 현실은 당신의 의식 깊은 곳으로부터 나의 현실로 선택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반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저는 무엇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한 거죠? 당신의 삶에서 반복되는 것이 또 하나 있지 않나요? 그것 때문입니다. 그게 뭐죠? 감이 안 오네요. 불평불만입니다. A씨의 현실에서는 가난이 반복되고 있었고 그와 더불어 가난에 대한 불평불만도 반복되고 있었다. 이 두 가지의 상관관계를 파악해보자. 일반적인 관점으로는 당연히 불만을 가질 만한 현실, 즉 가난이 있기에 불만이라는 결과가 발생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비이원적 관점은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지 않는다. 원인과 결과를 통으로 보자. 가난하기에 불평불만을 가질 수도 있지만 그 반대로 불평불만을 하기 위해 가난한 현실이 존재할 수도 있다. 위에서 내려다보듯 사건과 결과를 한꺼번에 보자. 가난한 현실과 불평불만은 상호 의존적인 관계다. 가난한 현실이 있어야 불평불만이 있을 수 있고 불평불만이 있어야 그것의 정당한 근거가 되는 가난한 현실이 있을 수 있다. 결국 가난과 불평불만은 하나인 것이다. 원인과 결과가 하나라면 어떻게 변화를 이룰 수 있을까? 결과를 바꿔주면 된다. 가난한 현실을 바꾸고 싶다면 불평불만을 멈춰야 합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반전이군요. 이해가 쉽지 않습니다. 결과를 바꾸려면 원인을 바꿔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것이 일반적인 생각이니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원인과 결과는 하나이며 본래 상대성 안에 동시에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과거에서 미래로 흐른다고 여기는 관점에서는 원인이라는 것이 결과보다 선행하지만 전체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우리가 결과라고 부르는 것이 사실은 원인을 만들고 과정을 펼쳐내는 숨은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드시겠지만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익숙한 사고 방식의 사슬을 끊어내기 위해서요. 아무리 생각해도 쉽지 않네요. 어떻게 결과를 먼저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결과라는 것을 잘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단순히 사건 하나만 있지 않습니다. 하나의 사건이라는 것은 매우 종합적인 인식입니다. 하나의 사건 안에는 그 사건을 받아들이는 관점, 사건에 동반되는 느낌, 감정, 생각, 정서 등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결과를 바꾼다는 것은 엄밀히 말하자면 사건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에 담겨 있는 감정, 느낌, 관점, 정서 등을 새롭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현실과 그 현실을 나타나게 만든 관념의 작용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당신은 관념 분석에 대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현실이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지 그 원리도 알게 될 거고요. 좋습니다. 당신의 궁핍한 현실은 매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에 동반되는 부정적인 감정도 매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당신의 경우 대표적인 감정 형태는 불만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저는 제 현실에 불만이 많습니다. 도대체 제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까지 현실이 고된 건지 당최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당신은 아내와 자식들에게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나의 노력이 보상받지 못했다고 느끼고 억울해하고 있죠. 이 모든 경우에 공통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욕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인정받고 싶은 욕구입니다. 네, 저는 인정받고 싶어요. 하지만 살면서 한 번도 인정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당신에게는 항상 궁핍한 현실이 있습니다. 이에 동반되는 불만이 바로 궁핍한 현실이 당신에게 미치는 영향이자 현실에 대한 당신의 반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현실이 궁핍하면 궁핍한 거지 왜 불만일까요? 현실이 어렵다고 불평불만을 늘어놓아야 한다는 법이라도 있나요? 하지만 당신의 현실에는 궁핍과 불만이 늘 함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현실은 그 불만을 위한 것입니다. 불만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합니다. 그러고 보니 그런 것 같기도 하네요. 당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인정 욕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하니 불만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인정받고 싶은 욕구 자체가 함정입니다. 당신은 사실 인정받기를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인정받고 싶습니다. 정말 간절히 원하고 있다고요. 만약 진정으로 인정받기를 원한다면 당신의 현실은 인정받는 현실로 변해가야 합니다. 현실은 마음속 관념들의 완벽한 반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당신이 원하는 것은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유지하는 것이지 인정받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인정 욕구를 통해 충족되어야 하는 것은 인정받음이 아니라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자, 돌이켜봅시다. 당신은 인정 욕구를 느낀 적이 있죠? 네, 있습니다. 인정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된 적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인정 욕구가 사라진 적이 있었냐는 뜻입니다. 아,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그저 잠시 사라졌다 다시 나타났어요. 그것이 방어 기제로서의 욕구가 가지는 속성입니다. 인정 욕구는 오히려 인정을 받으면 안 됩니다. 이해가 안 가는군요. 인정받고 싶은 욕구라면 인정받으면 그만인 거 아닌가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 인정 욕구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인정 욕구는 충족되는 순간 사라집니다. 인정 욕구 자체를 하나의 인격으로 여긴다면 이해가 될 겁니다. 인정 욕구의 타고난 역할은 인정을 받아내는 것이지만 오히려 그것이 충족되면 그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역할이 끝났기 때문에 사라져야 합니다. 일종의 딜레마이자 모순이죠. 인정 욕구는 오히려 인정받으면 안 된다는 거군요. 충격적입니다. 당신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인정 욕구라는 방어 기제가 작동했습니다. 그런데 인정 욕구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존재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인간의 제1원칙인 생존 본능이지요. 이것이 모든 욕구의 슬픈 진실입니다. 원하되 원하는 것이 충족되면 사라질 수밖에 없기에 오히려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충족되지 않도록 판을 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원하는 모양으로 나타났지만 원하는 것이 충족되면 사라지기에 오히려 진정으로 원할 수가 없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마음인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인정받음으로써 그 욕구가 충족되지 않기 위해 수를 써야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두려움을 고용합니다. 소유했던 것을 상실하는 경우에 대한 두려움, 실패해서 더욱더 인정받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 등이 그것입니다. 인정 욕구가 두려움을 고용하는 이유는 뭔가요? 두려움은 책임지지 않기 위한 장치입니다. 인정은 받고 싶지만 내가 가진 것을 잃을까봐 두려워. 혹은 인정은 받고 싶지만 실패해서 인정을 못 받을까봐 두려워. 같은 마음인 것이죠. 인정받고자 노력한다 해도 성공할 거라는 자신이 없는 겁니다. 물론 이 마음에도 숨은 내막이 있습니다. 인정받고자 노력한다 해도 성공할 거라는 자신이 없어서 두려운 척함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 당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나는 경제적으로 궁핍한 존재다 라는 사실을 받아들인 상태이기 때문에 인정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이 같은 불확신, 즉 두려움은 가속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차라리 무언가를 시도하지 않는 게 마음이 편할 것입니다. 이것이 상실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시도조차 하지 않던가 아니면 시도하던 것들이 중간에서 그럴듯한 이유로 계속 어긋나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일이 애초에 일어나지 않을 테니까요. 자신의 실패를 미리 정해놓고 스스로를 변호하기 위해 난 최선을 다했는데 일이 이러저러해서 잘 안 풀렸을 뿐이야 와 같은 치밀한 알리바이를 준비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충격입니다. 내 안에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니. 저는 실패하기 위해 치밀한 준비를 하고 있었네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당신은 나는 결핍된 존재다. 라는 자기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생긴 인정 욕구는 자신의 존재를 유지하기 위해 두려움을 활용하고 이 두려움은 나 자신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애초에 일어나지 않도록 나를 계속 궁핍한 상태에 몰아넣습니다. 결국 당신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스스로를 궁핍한 사람으로 규정해 놓은 겁니다. 또 그렇기에 나는 뭘 해도 안 돼 라는 관념이 있는 것입니다. 이 관념은 당신의 현실이 증명하고 있죠. 경제적 결핍이 계속 반복되는 현실 말입니다. 그러나 이를 인정하면 스스로가 무능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이것 또한 견디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나는 열심히 살지만 운이 따라주지 않아서 현실이 이렇다 라는 관념을 만들어내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계속 불평불만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내심 불평불만을 즐기고 있습니다. 현실은 이러한 메커니즘을 위해서 계속 궁핍한 형태로 반복되는 것이고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죠? 참담하네요. 그래야 합법적으로 징징거릴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니까요. 그리고 이 덕분에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과 궁핍한 현실에서 벗어나려면 더 노력해야 한다는 압박감으로부터 도피할 수도 있고요. 이 전체적인 과정을 보세요. 당신의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는 인정 욕구는 무언가를 이루어서 충족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인정 욕구 그 자체의 지속, 생존이 목표인 것입니다. 또 궁핍한 현실이 계속되어야만 불완전하고 결핍된 존재라는 자기 규정에 부합할 수 있습니다. 보다 깊은 곳에 당신에게는 어떻게든 계속 가난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A씨의 문제는 결국 이것이었다. 그의 현실은 궁핍한 현실에 따른 감정을 계속 체험해서 심층 무의식 속의 자기 규정인 나는 결핍된 존재다 라는 관념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였다. 이런 그의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는 현실에 대한 불평불만을 멈추는 것이 가장 먼저 할 일이었다. 관념 분석 이후 그는 어떻게 되었을까? A씨는 현실에 대한 불만을 멈췄고 현실이 아무리 힘들어도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고자 했다. 이런 노력만으로도 그의 사업은 성장하기 시작했다.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니 A씨는 자신에 대한 확신이 더욱 커져 선순환을 시작했고 2년 뒤 자신의 명의로 된 집을 사게 되었다. 그를 바라보는 아내와 자식들의 시선 또한 변했다.